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금융 규제의 심장부,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들려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현물 암호화폐 거래. 이걸 이제 제도권 안으로 정식으로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이게 왜 그냥 흘려들일 뉴스가 아니냐면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암호화폐라는 자산이 미국의 공식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월가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규제 당국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레버리지 현물 거래, 이게 도대체 뭔지, 또 누가 왜 이걸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또 뭔지,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랑 기존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CFTC, 그리고 캐롤린 팜 위원장 대행, 레버리지 현물 거래, 규제된 거래소 이런 것들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계획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캐롤린 팜 CFTC 위원장 대행이죠. 이분이 직접 확인을 해주면서 이제 논의가 확 불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CFTC라는 기관이 원래는 농산물, 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나 금리, 환율 같은 것들의 선물, 옵션, 이런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그것도 그냥 파생상품이 아니라 현물 거래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결합된 상품을 직접 자기들이 관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이번 일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파생상품 감독기관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의 특정 부분까지 직접 다루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이례적인 거죠. 근데 지금 CFTC 내부 사정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위원이 총 5명인데 현재 팜 위원장 대행 혼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아직 의회 인준도 못 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는 걸까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게 좀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다른 위원들 임명 기다리고 또 의회에서 새로운 법 만드는 복잡한 과정 거치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빨리 좀 규제의 명확성을 만들고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그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SEC 있잖아요. 거기를 좀 의식한 걸 수도 있고요. SEC와의 경쟁 구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레버리지 현물 거래.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거. 이걸 현물 거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거래소나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확 늘리는 거예요. 이걸 레버리지 또는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합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거래소에서 만약에 5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실제 가진 돈은 1,000달러지만 그 5배인 5,0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팔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예상대로 가격이 움직이면 수익률이 5배로 커지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똑같이 5배로 커지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높은 레버리지 거래는 주로 미국 규제 당국 손이 좀 덜 닿는 해외 거래소, 예를 들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소위 오프쇼어 거래소에서나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는 CFTC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미국의 정식 거래소, 시카고 상업거래소 CM이나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같은 데서도 이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그동안 좀 통제 밖에 있던 위험한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확 끌어들이는 느낌인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위험을 너무 가까이 두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논쟁거리입니다. CFTC 입장은 당연히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서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CFTC가 이걸 하려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대신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법, 상품거래법, 커머디티 엑스체인지 액트, 이걸 줄여서 CEA라고 하는데 이 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법을 활용한다고요?
아니, 어떤 조항이길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새 법 없이요? 네, 그 상품거래법 CAA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레버리지나 마진 또는 뭐 파이낸싱,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포함된 현물 상품 거래는 반드시 CFTC가 지정하고 감독하는 지정계약 시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규제 거래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CFTC가 바로 이 조항을 딱 꺼내든 겁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현물 거래 자체는 우리 관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에 레버리지가 딱 결합되는 순간 그거는 상품거래법상 레버리지 계약에 해당되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CFTC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규제 대상이니까 인가받은 거래소, DCM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좀 기발하지 않나요? 와, 정말 그럴듯한 논리네요. 그러니까 별도 입법 없이 기존 법 해석만으로 규제 범위를 확 넓히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이게 상품, 커머디티냐, 증권, 시큐리티냐 이거잖아요. 네, 맨날 싸우죠. SC랑 CFTC랑.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면 SEC 관할이고 상품이면 CFTC 관할이 되거든요. 근데 CFTC는 이 레버리지 현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살짝 비껴가면서 그 거래 방식 자체를 자신들의 상품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SEC와의 관할권 싸움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뭐 영리한 혹은 좀 논쟁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 관할권 다툼이라는 맥락에서 보니까 또 다르게 해석되는군요. 그럼 어떤 거래소들이 이 새로운 판에 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나요? 네. 이미 미국의 진짜 메이저급 금융거래소들이 CFTC랑 이걸 논의 중이라고 해요. 뭐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는 당연하고요. 시카고 옵션거래소 CBO의 선물거래소, 또 IC 선물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자회사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칼시나 폴리마켓 US라고 예측 시장 플랫폼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예측 시장 플랫폼까지요. 네. 이게 어쩌면 이 레버리지 현물 개념이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대체로 좀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네, 뭐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규제가 좀 불합실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레버리지를 써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좀 꺼렸던 기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CFTC라는 어쨌든 공신력 있는 규제기관 감독 아래서 합법적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망설일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또 규제된 환경에서 거래하면 투명성도 높아지고 뭐 거래 상대방 위험 같은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하긴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월가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텐데요.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시장에 막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맞아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원래도 변동성이 엄청 큰데 여기에 제도권의 큰 자본과 레버리지가 더해주면 그 파급력이 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 참여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레버리지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 갑자기 확 빠질 때 레버리지 쓴 포지션들이 막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면 그 충격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규제 당국이 이런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지가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동전의 양면이네요. 그럼 이번 CFTC 움직임이 갖는 좀 더 깊은 의미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의회 복잡한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 기관의 해석만으로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SEC와의 그 미묘한 경쟁 구도 속에서 CFTC가 암호화폐 현물 관련 규제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듯한 모양새라는 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 9월인가요? 그때 SEC랑 CFTC가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현물 상품 거래 가능성 이걸 언급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복선이었던 거죠. 그때는 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문제랑 맞물려서 많이들 해석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단순 ETF 문제가 아니라 CFTC가 이 레버리지라는 걸 딱 고리로 삼아서 현물 거래 특정 영역까지 직접 자기들이 관할하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큰 그림이었네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월가의 그 거대한 자본이 합법적인 레버리지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거래량 좀 늘어나고 이 정도를 넘어서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위상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대규모 기관 자본이 들어오고 또 CFTC라는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면 암호화폐가 더 이상 그냥 변방에 있는 투기적인 자산, 이게 아니라 어엿한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이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뭐랄까, 크립토의 금융 상품화, Financialization of Crypto, 이게 정말 본격화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가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심지어 기술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캐롤린 팜 위원장 대행, 이분의 개인적인 행보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임기 끝나면 암호화폐 결제 기업인 문페이로 간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차기 CFTC 의장 후보로 지명된 마이크 셀릭이라는 사람은 과거 SEC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고문을 지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경들이 이번 정책 추진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규제기관에 있던 고위직 인사가 퇴임하고 나서 관련 산업계로 가는 거 소위 회전문 인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워싱턴에서는 사실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팜 대행의 경우처럼 암호화폐 규제의 어떤 중요한 방향 전환을 주도한 직후에 바로 관련 업계로 간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마이크 셀릭 후보 지명 과정에서도 원래 유력했던 다른 후보 브라이언 튠테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탈락했거든요. 그 배경에 앤드리슨 호로위츠, 에이식스틴지나 윙클보스 형제 같은 아주 큰 손들,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업계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얼마나 깊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배경 자체가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경까지 알고 보니 더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이걸 좀 전망해 볼까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네, 단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M이나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처럼 CFTC 규제를 받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합법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거래량 증가는 확실히 예상되네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더 이상 그냥 회색지대에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려는 어떤 큰 전략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동시에 어떤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누가 규제할 거냐, 즉 SEC냐 CFTC냐, 이 관할권 다툼은 더 명확해지고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죠. 이번 레버리지 현물권은 CFTC가 이건 우리 영역이야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신호탄 같은 거니까요. 관할권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겠군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더 큰 변화도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이게 규제된 환경에서 더 널리 쓰이게 되고 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RWA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파생 상품들이 바로 이 레버리지 현물 거래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전통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생태계와 비슷한 구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스테이블 코인이나 RWA 연계까지 정말 파생 상품 생태계 자체가 커질 수 있겠네요. 관련해서 아까 언급하셨던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투프라임 디지털 SS CEO 알렉산더 블룸의 코멘트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SEC와 CFTC의 공동 입장은 이제 주요 거래소들이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네, 그 발언이 정말 이 사안의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거래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문 앞에서 좀 머뭇거리던 월가의 그 막대한 자본 있잖아요. 그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이고 규제된 정문을 규제당국 스스로가 열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열쇠는 누가 가졌는지조차 좀 불분명했다면 이제 CFTC가 자, 이 문으로 들어오면 돼 하고 안내판을 딱 세워준 셈이죠.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정문을 열어줬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CFTC의 레버리지 현물 암호화폐 거래 추진 움직임.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적인 규제 변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월가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아직은 좀 미지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직접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현상을 더 이상 그냥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과거의 금지나 방치에서 벗어나서 관리와 활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상품이고 어떤 게 증권이냐, 이 근본적인 논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큰 흐름은 정해졌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레버리지, 현물 거래의 제도권 도입, 이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월가의 참여가 가져올 혁신과 성장의 기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새로운 위험 요인은 없을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